한 초등학교 교육복지사가 어느 날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학적부를 확인하다가 학교에 다니지 않는 10대 아동 2명을 찾았던 겁니다. 당시 장기 결석 아동을 전수조사하면서 끔찍한 아동 학대 사건들이 연이어 드러나던 시기였는데요. 그래서 곧바로 경찰에 알렸습니다. 범죄가 일어난 건 아닌지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뒀지만 다행히 아이들은 건강히 잘 지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건강 상태도 좋았고 가정 내 교육도 학습으로 이어졌던 겁니다. 다만 충격적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아이가 둘이 아니라 무려 7남매가 부모와 함께 좁은 단칸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따로 살던 3명까지 더하면 모두 10남매였는데요. 이 가운데 7명은 학교를 전혀 다닌 적이 없었고 심지어 18살이 돼서야 출생신고가 이뤄진 아이도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로 10년 넘게 살아왔던 겁니다. 부모는 결국 아동 방임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는 5년 전 미취학 아동 조사로 드러났던 단칸방 10남매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와, 10남매. 아니, 백 변호사님 혹시 형제 몇 형제 되세요? 저희는 그 3남매입니다. 아, 교수님은 형제가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2남 2녀입니다. 제 형제들이.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걸 왜 여쭤봤냐면 보통 한국 전쟁 직후에 뭐 베이비 부모 세대 뭐 하면 뭐 형제들 많잖아요. 아니 근데 이거 요즘인데 10남매예요? 네, 이게 뭐 90년대생, 뭐 2000년대생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총 10남매입니다.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출생신고 문제 부분에 좀 취재를 하다가 최근에 앞서서 설명드린 그 보이스피싱 피해로 네.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그 조한나 씨 같은 예. 경우에도 이제 출생신고 문제가 있어갖고 19살까지 이제 무적자,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등록되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왔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취재를 해보다가 알게 된 사건인데 5년 전쯤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 당시 이제 장기 결석 아동 학대 사건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채 10살도 되지 않은 아이들이 많이 숨진 채 발견되고 학대받고 이런 사건들이 있어서 당시 이제 교육복지사가 이런 교육급여 신청 서류를 보다가 아이가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신청을 했는데 학교 이름이 없었습니다. 이상하게 여겨서 알아보게 됐던 거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12살 남학생과 13살 여학생의 학교가 어디인지 안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안 다닌다는 말인데 좀 더 찾아봤더니 같은 이름을 가진 부모를 둔 학생이 있었습니다. 4학년 아이였는데 주소도 같아서 연락을 취해서 이 부모 측에 이제 연락을 했더니 조금 이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혹시 뭐 아이가 이름으로 도는 지원금은 나가고 있었는데 학교를 안 다닌다면 이 아이가 과연 살아 있는 건지, 과연 어떤 식으로 돼 있는 건지 이제 조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죠. 경찰에 신고를 했던 건데 경찰이 이제 수사를 해보니까 다행히 아이들은 잘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건강 상태도 나쁘지 않았고 이 가정 내 교육으로서 어느 정도 이제 학습도 이어지고 있었다고 하는 건데요. 그런데 문제는 단칸방, 이제 5평, 그러니까 뭐 15제곱미터, 16제곱미터 정도 되는 단칸방에 무려 7남매, 10남매 중에 10남매 중에 3명, 독립해서 나간 3명을 제외하고 7남매와 부모까지 9명이서 함께 살고 있었던 겁니다. 세상에. 야, 저는 진짜 원룸에 저 혼자 있는 것도 막 좁다고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단칸방에 이렇게 너무 많은. 그리고 말이죠. 중요한 게 출생신고잖아요. 한 친구는 18살에 출생신고가 됐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이에요, 이게? 그렇습니다. 좀 당혹스럽게도 18살에 실제로 출생신고가 됐습니다. 5째 아이였고요. 5째, 6째, 7째, 8째 아이까지 전부 같은 해 2015년에 한꺼번에 신고가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태어난 지 한참 지났지만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없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앞으로 좀 정황을 차차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 구체적으로 출생신고를 정확히 안 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9째와 10째, 그러니까 막내까지는 두 명은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출생신고가 또 됐어요. 그런데 이제 중간에는 학교를 안 다니거나 15년도까지 한참 살아왔는데도 출생신고가 안 되는 문제가 좀 컸습니다. 야, 지금 저렇게 CG로 보니까 더 황당하게 느껴지는데. 변호사님, 이게 뭐 어떻게 된 영문입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 부모가 한 지방 도시에서 음식점을 영업을 하다가 예. 이 영업이 잘 안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빚이 한 8천만 원 이상 불고 아이고. 빚은 불어나는데 갚을 돈은 없고 그러면 사채업자들이 가만두질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데리고 전국을 일정한 거처 없이 돌아다녔던 거예요. 그 과정에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이 부모의
이제 주민등록이 말소가 돼요. 사망한 것처럼 말소가 됩니다. 예. 부모가 말소가 되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아이도 세상에 없는 아이죠. 출생신고를 못 합니다. 그렇죠? 이제 처음에 빚을 지기 전에 자녀 넷이 있었는데 이 자녀 넷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데리고 다니다가 본인들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고 이 도피하는 과정에서 또 아이 4명을 낳았고요. 그러다가 한 8년 정도 지나서 이제 정착을 하게 돼서 그 이후에 태어난 9째하고 막내만 제때 출생신고를 그나마 했던 겁니다. 자,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지금 채팅창에 주시는 말씀들 들어보면은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등록이 말소가 된 이후에도 아이를 넷을 더 낳았다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게 부모로서 이게 현명한 처사였을까라는 어떤 그런 의구심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데 뭐 그걸 뭐 제가 뭐 이렇게 섭불리 예단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렇지만 그 가정만의 특수한 어떤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뭐가 됐든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한테 뭐 여건이 닿는 한 가장 최상의 어떤 교육 여건을 또 만들어줘야 되는 부모의 의무도 있고 말이죠, 교수님. 뭐 약간 좀 그런 면에서는 좀 안타깝기도 하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뭐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그것을 우리 타자 입장에서 뭐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렇게 그 부모가 이렇게 그 사채업자들한테 쫓기면서도 불구하고 자식의 양육에 대한 끈을 그나마 놓지 않았다는 것이 조금 마음이 쓰이긴 합니다만 결국 이제 이런 사회복지 시스템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 애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도피를 선택했다는 것. 그것이 나중에 점차 이제 불어나서 어떤 그 더 이상의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판단 자체가 예. 이런 결과까지 빚어지지 않았는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말이죠, 홍 기자. 무슨 학대를 했다거나 정말 아이들의 양육을 방치했다거나 이런 건 또 아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학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학교에 가지 않았지만 최소한의 공부는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해 봤더니 첫째, 둘째가 좀 일찍 컸잖아요. 독립을 하고요. 그래서 첫째, 둘째가 그 나머지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친다거나 집에 올 때마다 생활비도 가져오지만 자습서도 뭔가 가져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좀 전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글은 익히고 그렇게 교육을 최소한만 받았던 상태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주 옛날에 있었던 가정이 있죠. 그러니까 온 가족이 상 펴놓고 뭐 첫째 과목 가져오면 같이 읽어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교육이 진행됐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의무 교육을 시키지 않았던 것은 맞았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것은 사실입니다. 자,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있는데 이 사안을 5년 전에 취재했던 기자에 따르면 그 기자가 그랬다는 겁니다. 이 가정을 보고 가난하지만 행복한 나라로 알려진 부탄이 생각났다. 그러니까 그만큼 가정 분위기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형제 간에 우애도 있고 부모 자식 간에 상당히 어떤 유대감도 강하고 말이죠. 하지만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건 또 법적으로 저촉이 될 수 있는 문제니까 변호사님 그래서 좀 어떤 처벌 같은 걸 받았나요? 일단 뭐 10남매 중에 7남매를 지금 의무 교육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아동복지법상 아동방임형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우애가 좋고 했다고 하더라도. 하지만 이제 검찰에서도 검찰 시민위원회를 개최해서 이 아이들을 분명히 이 아이들이 학대를 받거나 한 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애도 깊고 이 안에서 그래도 아이들을 좀 잘 키워보려고 노력해왔던 점이 보인단 말이죠. 그럼 이게 과연 처벌의 능사일까? 그래서 이걸 가정법원으로 아동보호 사건으로 송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처벌보다는 아이들의 양육에 중심을 맞춘 거죠. 그래서 가정법원에서 보호관찰 6개월에 상담 위탁 40시간을 결정을 했는데 뭐 일단은 그래도 좀 다행인 건 경찰은 여성 청소년과 경찰관 지정해서 이 10남매 멘토 역할까지 맡겨서 이 아이들을 보호했다고 합니다. 뭐 지금은 잘 살고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18살이 되도록 이 출생 신고를 안 했는데도 아무도 이거를 몰랐다. 그러면 뭔가 우리 이 사회 시스템에도 조금 문제는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아이들이 뭐 다른 데서 태어난 게 아니라 병원과 조산원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제 의료기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거기서 출생신고만 잘 이루어졌으면 문제가 없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일단 현행법상 출생신고 의무는 부모에게 있습니다. 근데 부모가 안 할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밖에 못 내리거든요. 그나마 과태료도 5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계속 깊어지는데요. 특히 이 아이들 여러 명이 10살이 넘어서 10대가 돼서야 출생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보통 만 6세가 되는 시점에 읍면동장이 취약 아동명부를 작성해서 교육청에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출생 등록을 할 때 이미 10살이 넘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서 조금 혼선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일부 시민단체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하는 분들은 의료기관과 행정기관, 교육청이 연계가 돼 있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바로바로 통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출생 통보제라고 해서 의료기관이 교육청이나 이 행정기관에 이런 아이가 태어났습니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제도 같은 게 필요하다고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2017년에 출산을 담당하는 의사 등이 국가기관에 출생을 통보할 의무를 부여하도록 법 개정을 하라 이렇게 권고를 했고요. 정부도 2019년에 누락 없는 출생 등록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교수님, 지난해 11월인가에 이 전남 여수의 가정집 냉장고에서 이 생후 2개월 된 아이 시신이 발견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아동 출생 사실이 제대로 신고가 안 되면 아이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알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특히 이제 범죄 피해자가 됐을 경우에 정말 그 회복을 할 수 있는 피해 사실이 있는지조차도 발견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요. 또 성인이 지금 많이 된 이 자녀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성인이 됐다고 하더라도 어떤 정당한 일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어떤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인 시스템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의무화되는 시스템을 빨리 구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